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내가 중학생 때 일이다. 당시 나는 교통사고를 당해 복숭아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 병원은 5층 정도 되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곳이었다. 내 바로 옆자리 형이 들려준 섬뜩한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형이 들려준 이야기는 간호사에 대한 것이었다. 입원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다. 학생 많이 아프겠다. 병실은 5인실이었지만 나와 그 형 둘만이 입원해 있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형이 먼저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조금 지나면 통증도 없어질 거래요. 근데 형은 뭐 때문에 입원하신 거예요? 형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더니 말했다. 별거 아니야. 내가 축구하다가 우리 팀이 져서 홧김에 골대를 찼다가 정강이가 부러졌지 뭐야. 난 그 말을 듣고 오만상을 쥐었다. 뼈가 부러질 정도면 정말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형은 웃으며 말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나저나 동생은 몇 살이야? 저는 16살이에요. 형은요? 나는 올해 계란 한 판 박균철이라고 한다. 우린 그렇게 친해지기 시작했다. 둘 다 다리를 다친 터라 이동할 때마다 휠체어에 의존했고 화장실을 갈 때도 바람을 쐬러 나갈 때도 항상 함께 다녔다. 내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병문안을 자주 오지 못했는데 그 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어느 날 밤 형이 먼저 말을 꺼냈다. 준아, 너 혹시 이 병원에 간호사 귀신이 있다는 소문 들어봤어? 나는 웃음이 터졌다. 나이 30 넘은 형이 귀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형, 그런 걸 믿어요? 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근데 병원 간호사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 뭔가 있는 것 같아. 형의 진지한 표정에 나도 슬슬 궁금해졌다. 그 소문이 뭔데요? 형은 창가 쪽을 바라보다가 나를 보며 말했다. 밤이 되면 간호사들이 마지막 회진을 돌고 나면 그 간호사 귀신이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 다리를 주물러 준대. 다리를요? 왜요? 그 간호사는 다리를 잃었거든. 그래서 다리 훔치려고 다닌다는 거야. 뭐야, 완전 시시해요. 그런 건 다 뻥이에요. 난 대충 그렇게 대답하며 시계를 보았다. 항상 자기 전에 주사를 맞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형이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나서려 했다. 어디 가세요? 잠깐 로비에 다녀올게. 형은 항상 내가 주사를 맞을 시간만 되면 병실에 없었다. 난 그저 형이 주사를 무서워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간호사가 다가와 내게 말했다. 다리는 좀 괜찮아요? 아직 많이 아프죠? 요즘은 좀 괜찮아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저녁에 여자친구랑 통화하셨나요? 저 여자친구 없는데요. 난 머쓱하게 웃었다. 간호사는 다시 물었다. 밤마다 기분이 좋아 보이던데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형이랑 얘기한 거예요. 시끄러웠나요? 그러자 간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여기 혼자밖에 없는데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니요, 여기 균철이 형. 말이 막혔다. 그 형이 매일 밤 내 다리를 주물러 준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비상벨이 울렸고 간호사는 황급히 병실을 나섰다. 그날 밤 균철이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퇴원할 때까지도 형을 볼 수 없었다. 퇴원 직전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예전에 이 병원에서 일하던 남자 간호사가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고 수술 중 사망했단다. 그 뒤로 다리를 다친 환자들이 그를 본다고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간호사를 본 환자들은 신기하게도 회복 속도가 빨라져 빨리 퇴원한다고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병원의 검은 실루엣. 이건 내가 보호사로 일하던 시절 겪었던 일이다. 당시 충청남도의 꽤 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다. 환자가 60명 정도 있는 의원급 병원이었고 그 이상이 되면 병원으로 등록해야 했다. 그래서 주치의는 4명 정도 있었고 환자는 200명이 넘는 큰 시설이었다. 보호사의 일과는 단순했다.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사람을 잡아서 보호실에 넣거나 술 반입 여부를 검사하고 회식을 도와주고 청소하면 데이 근무는 끝났다. 나이트 근무는 더 간단했다. 청소 한 번 하고 라운딩 돌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없는지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때부터는 좀 지루한 일상이었다. 처음 그 실루엣을 본 건 3층이었다. 3층은 개방병동이라 주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있었다.
어느 날 태백산맥 소설을 읽고 있는데 저 멀리 기둥 뒤에 검은 코트 자락 같은 것이 보였다. 여름인데 코트를 입은 사람이 기둥 뒤에서 다른 기둥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키는 170 정도, 짧은 머리에 검은 코트였고 그 외에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둥 뒤에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잘못 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로비에 있는 경보기였는데 내가 그 근처에 있었으니 누가 경보를 누른 것은 아니었다. 확인해보니 보호 아크릴판도 멀쩡했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냥 오작동이라 생각하고 5층에 연락해 경보를 끄게 했다. 몇 주 후 2층에서 약사 아줌마와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다. 그때 그 아줌마가 말했다. 저기 코트 입은 사람이 있네. 나는 깜짝 놀라 복도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는데요.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다시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또 오작동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검은 실루엣은 계속 나타났다. 특히 3층 복도를 걸을 때면 가끔 그 실루엣이 보였다. 항상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곤 했다. 10번 정도 그 실루엣을 목격했지만 그 이상한 존재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루엣이 나타날 때마다 병원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결국 나는 그 일을 계기로 병원을 그만두었다. 그 실루엣이 왜 나타났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그 병원은 비교적 신축 병원이었고 자살자나 사망자가 없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실화.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이다. 오후 4시쯤 침대에 엎드려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베란다 블라인드 사이로 은빛과 붉은 빛이 번갈아가며 번쩍였다. 눈을 몇 번 깜빡였더니 그 짧은 사이 방 안이 깜깜해졌다. 놀라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시계는 여전히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날짜가 다음 날로 넘어가 있었다. 눈을 깜빡이는 동안 12시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또 다른 일도 있었다. 나는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버릇이 있었다. 어느 날 역시 침대에서 떨어져 깼는데 부엌에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방에서는 부엌이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족들이 불을 켜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소리 중에 내 목소리도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침대에서 떨어진 채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부엌에는 설거지 그릇도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기괴한 아파트. 이건 내가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 살 때 겪은 일이다. 그날은 여름이었고 새벽 3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조용하고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희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말이 우는 소리 같았다. 소리가 너무 커서 순간 놀라서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아 그냥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가족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잠을 잘 때는 얌전한 편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나에게 묻더라. 너 어젯밤에 기억 안 나니? 나는 무슨 소린가 싶어 물었다. 엄마는 새벽에 내가 안방 문을 쾅쾅 두드렸다고 했다. 아빠도 깜짝 놀라서 누구야? 라고 외쳤지만 대답 없이 계속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결국 아빠가 문을 열었더니 내가 두들기던 손을 들고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곤 다시 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내 기억엔 전혀 없던 일이었다. 이 아파트에서 겪은 가장 괴기스러운 경험은 이 일이다. 어느 날 밤 안방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들어갔다. 그런데 화장실 벽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벽에 귀를 대고 들어봤지만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소리 크기는 똑같았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치 두 사람이 속닥속닥 대화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한 건 그 소리가 들린 벽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아파트의 끝, 외벽이었던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밀양의 흉가. 한 번은 밀양의 흉가 체험을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체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그곳에서 아이 훈령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래서 흉가 운영자에게 물어봤다. 운영자님, 이 흉가는 왜 흉가가 되었나요?
운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해줬다. 이곳은 처음엔 5식구가 살던 집이었어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작은아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큰아들이 갑자기 병을 얻기 시작했어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큰아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구술해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큰아들이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는 그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가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6번째 이야기, 정신병원 실화괴담. 경북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이야기다. 나는 만성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며 지냈다. 그 병원은 개방병동이었고 외출도 가능하고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었다. 3층 병동은 다른 층과 달리 돌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새벽 3시에 그곳을 청소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사람들이 없는 새벽 시간에 청소를 해야 편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화장실부터 청소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화장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 병원에는 환자복이 2종류 있었는데 그 여성이 입고 있던 것은 예전 환자들이 입던 구형 환자복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화장실 청소 중인데 급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 뒤 밖으로 나왔다. 그 후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닦으려고 돌아섰을 때 그 여자가 복도 끝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복도를 닦으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거의 1m 거리까지 따라오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별다른 말 없이 청소를 계속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던 순간 그 여자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타세요. 내려가셔야죠.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기만 했다. 나는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그녀는 계속 고개를 흔들며 시굿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 바닥을 보니 내 발자국은 보이는데 그 여자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1층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보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3층에 여자가 혼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발자국이 없었어요. 보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여기엔 50대 넘는 아줌마들밖에 없어요. 젊은 여자는 없다고요. 나는 그 말에 당황해서 다시 3층으로 올라갔지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원장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는 그저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서 그런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나타났고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니며 웃는 모습만 보였다. 결국 나는 그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그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7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실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 때 겪었던 일이다.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을 때였고 당시 닌텐도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게임을 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몰래 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틈을 타 방에서 닌텐도를 하고 있었다. 그때가 저녁 9시쯤이었다. 한참 게임에 집중하고 있던 중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당시 우리 집은 마룻바닥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움직이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쉽게 들렸다. 나는 순간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바라봤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얀 청 같은 것이 문지방 너머로 펄럭였다. 나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분명 하얀 한복 치마의 끝부분이었다. 위쪽을 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집 전화기를 잡으려 했는데 그 하얀 천은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 그 자리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번 더 비슷한 경험을 했다. 특히 베란다 쪽에서 가끔씩 하얀 청 같은 것이 보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귀신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면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다. 8번째 이야기, 기이한 아파트에서의 이상한 경험. 내가 중학생 때 살던 아파트에서 겪은 일이다. 그 아파트는 26층짜리로 그곳에서 친구들과 자주 놀았다.
특히 아파트 옥상 근처에서 탈출 게임 같은 걸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친구 집에서 다 같이 공포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 그 영화는 주온이었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특히 영화 속 귀신 장면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어두운 공간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밤마다 문틈이나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 튀어나올까봐 걱정하며 잠들곤 했다. 그 일이 있던 날 부모님은 여행을 가셔서 형과 나만 집에 있었다. 나는 혼자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배가 조금 아파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배에서 방귀만 몇 번 나왔고 속은 불편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래서 그냥 휴지를 뜯어 뒤처리를 하려는데 갑자기 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굉장히 작은데 분명히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아래층에서 TV를 크게 틀어놓은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의 크기가 일정했다. 귀를 벽에 대도 소리 크기는 변하지 않았고 멀리서 들리는 중얼거림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 소리가 신경 쓰여 화장실 벽 너머를 확인해봤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화장실 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벽 너머는 외부로 통하는 아파트 외벽이었다. 그때 나는 그 소리가 단순한 TV 소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9번째 이야기, 밀양의 흉가 체험.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밀양의 유명한 흉가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묘한 일을 겪었는데 특히 아이의 혼령이 신경 쓰였다. 그래서 흉가를 운영하는 분께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운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곳에는 원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까지 5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큰아들이 병을 얻었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었죠. 무당을 찾아가니 할머니가 큰아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구술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큰아들은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는 그곳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이의 혼령을 떠올렸다. 아마도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부모님을 기다리며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10번째 이야기, 산속에서 겪은 일. 내가 어릴 때 산속에서 캠핑을 하던 중 겪은 이야기다. 그때 가족과 함께 깊은 산속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잠이 들었고 나만 혼자 화장실이 급해 밖으로 나갔다. 산속의 밤은 정말 어두웠고 손전등 하나만 들고 화장실을 찾으러 갔다. 그런데 화장실로 가던 도중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언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나를 쫓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워서 빠르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바로 텐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텐트 밖에서 계속해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이는 없었다. 그 발자국 소리는 한참 동안 들려오다가 사라졌다. 아침이 되어서야 나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일은 그 후로도 한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11번째 이야기, 정신병원에서의 또 다른 경험.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해 있었을 때 또 한 가지 이상한 경험을 했다. 이번에는 2층 폐쇄병동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밤 12시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처음엔 누군가 손전등을 켜놓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불빛은 불이 난 것도 손전등도 아니었다. 마치 형광빛 같은 이상한 빛이었다. 나는 곧바로 간호사실로 가서 알렸고 간호사와 보호사가 복도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도 그 복도에서 이상한 빛이 몇 번 더 보였고 환자들 중에서도 그 빛을 본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의 정체는 결국 알 수 없었다. 12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기묘한 경험. 이건 내가 초등학생 때 경험한 이상한 일이다. 어느 날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그저 가족 중 누군가가 지나가는 줄 알았지만 문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상했다. 문틈으로 하얀 한복처럼 보이는 천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한복 치마의 아랫부분이 분명히 내 눈앞에서 펄럭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너무 놀라 몸이 굳었고 그 모습은 천천히 사라져버렸다. 처음엔 가족 중 누군가 장난을 친 건가 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가끔 집안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곤 했다. 특히 어두운 복도나 방구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확인을 해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 경험은 몇 년 동안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그 한복의 모습은 너무 생생하다. 13번째 이야기, 학교에서 겪은 이상한 일. 중학생 때 학교에서 겪었던 이상한 경험이다. 어느 날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 교실 뒤편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너무 규칙적으로 들렸다. 친구 중 한 명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소리가 멈췄다. 우리는 그저 웃으면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창문에서는 가끔씩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심지어 학교에 남아있지 않은 날에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했다. 그 창문은 학교 건물 뒤쪽,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의 원인은 지금도 알 수 없다. 그 일 이후 나는 그 교실에 남아있을 때마다 창문 쪽을 의식하게 되었다.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씩 그 소리가 들릴 때면 소름이 돋아 교실을 서둘러 빠져나오곤 했다. 교실에서 혼자 있을 때는 그 창문을 절대 보지 않으려 했다. 이후로 그 소리는 점점 자주 들려왔고 결국 교실을 옮길 때까지도 그 소리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14번째 이야기, 기이한 전화. 이건 내가 대학교 때 겪었던 이야기다. 당시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늦은 밤이면 종종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밤 전화가 울려 받았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처음엔 장난 전화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받아서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점점 신경이 쓰여 번호를 차단하려 했지만 차단을 해도 다른 번호로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 그때 나는 너무 불안해져서 전화를 끊고 번호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 번호는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 전화 기록에서 그 번호는 아예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가끔씩 자취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 특히 밤이 깊으면 전화기 쪽에서 이상한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왔고 나는 점점 자취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려워졌다. 결국 나는 그 자취방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다. 마치 누군가 내 곁에 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그 감각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다. 15번째 이야기, 이상한 꿈. 마지막으로 이상한 꿈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내가 최근에 자주 꾸는 꿈인데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장소에 혼자 서 있고 주변은 어두컴컴한 방이다. 그 방에는 창문도 없고 문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느낌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현실처럼 느껴진다. 그 꿈은 항상 똑같이 반복되며 나는 그 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길을 찾지 못한다. 결국 그 방에 갇힌 채 눈을 뜨게 되지만 꿈에서 깨어나도 그 기분이 사라지지 않는다. 꿈속에서 느낀 그 존재는 마치 내 현실에도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꿈을 꾸고 나면 몇 시간 동안 기분이 찝찝하다. 매번 깨어나서도 그 방에 있던 것 같은 느낌이 가시질 않는다. 아직도 그 꿈을 꾸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꿈은 나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든다. 16번째 이야기, 깊은 숲속에서의 이상한 여정.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캠핑을 갔을 때 겪은 일이다. 당시 우리는 모두 스트레스를 풀고자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꽤 외진 곳에 있는 산속 캠핑장을 추천했다. 그곳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고 자연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우리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가 선택한 캠핑장은 깊은 산속에 있었다. 인터넷에 정보가 거의 없는 곳이었지만 한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분에 기대가 컸다. 차로 산길을 한참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고 주변에는 인가도 거의 없었다. GPS도 신호가 불안정했지만 우리는 친구가 준비한 지도를 따라 캠핑장으로 향했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변은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모든 것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있었다. 마치 숲 자체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처음엔 아무도 그 기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캠핑 장비를 정리하면서 신나게 웃고 떠들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각자 가져온 음식을 준비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도시에서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잠시 잊고 캠핑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하게 숲을 에워싸던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해졌고 불에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인 영준이 갑자기 말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조용한데. 처음엔 다들 그저 피곤해서 예민해졌겠거니 하고 웃어 넘겼지만 곧 다른 친구들도 그 고요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을 텐데 이곳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숲속에서조차 그 어떤 바람소리나 벌레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 불길한 정적은 우리를 점점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텐트 안에서 가져온 물병을 찾으러 갔다. 불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조금만 나아가면 숲속은 금방 깜깜해졌다. 손전등을 켜고 텐트로 가는 길을 밝혔는데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작은 동물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마치 누군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기 직전 영준이 뒤에서 나를 불렀다. 뭐해? 물 찾았어? 나는 영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찾았어. 가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캠프파이어 쪽으로 돌아갔고 그때 들렸던 소리는 멈췄다. 나는 그 순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불길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다. 어두워진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다른 친구들도 느끼고 있었는지 다들 말수가 줄어들고 조용해졌다. 우리는 결국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자기는커녕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한참을 뒤척이다 잠에 빠져들 즈음 갑자기 캠프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소리는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웃고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순간 그 소리가 꿈속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몸이 얼어붙었다. 나뿐만 아니라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모두가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소리야? 가장 먼저 깨어난 친구가 당황하며 속삭였다. 그 순간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캠프 바로 근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가까워졌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갔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숲속은 여전히 어두웠고 웃음소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도대체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영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장난을 칠 상황이 아니었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의 정체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우리 중 몇 명은 텐트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머지는 그 웃음소리가 무언가 더 불길한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불빛을 보고 안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긴장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 외에 누가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거기 누구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불빛은 그저 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불빛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손전등을 켜서 그쪽을 비추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불빛만이 혼자 떠다니듯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곧 그 불빛은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자지 못했다. 모두가 텐트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소름 돋는 밤이 끝나고 아침이 찾아왔다. 햇빛이 비추자마자 우리는 서둘러 캠프를 정리하고 그곳을 떠났다. 아무도 무슨 일이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캠핑장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곳에서 겪은 일은 마치 금기처럼 다루어졌다. 하지만 그날 밤에 들었던 웃음소리와 홀로 떠다니던 불빛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우리를 찾아왔는지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그곳에서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을 때, 깊은 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나는 그 캠핑장에서 겪은 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소름이 돋곤 한다. 숲속에서 벌어진 그 기묘한 사건들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다.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경험은 여전히 내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숲은 그대로 있을까? 우리가 떠난 이후로 그곳에 또 다른 캠핑객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숲은 여전히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무서웠기 때문이다.